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방송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러한 정황에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고, 네, 결론은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이 나라를 계속 망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 그러면 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호소를 하겠지만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온 가정이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참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현태님,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홈 케어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계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애국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 뭐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범님, 네, 교수님 틈나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항상 공감은 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홀로 가신다고. 네, 떡망구님 반갑습니다. 네, 떡망구 TV님 반갑습니다. 네, 뭐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니까 정말 감사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미선님, 네, 교수님 바른 길로 정진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누가 이런 거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짜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당 거대 양당에만 주로 관심을 갖죠. 네, 이렇게 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서민들을 우리가 감투도 없고 그리고 돈도 백도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 또 뭔가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돈도 힘도 없고 감투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서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민들의 삶이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변화를 위하여 하나하나 노력을 한다라면은 이 나라가 정말 변화가 될 거다라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저도 참 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게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의병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의병.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갈 텐데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서민들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 시대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5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서민들이 또다시 로봇이나 AI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의병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마지막 의병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외침이 성공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될 거예요. 5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은 아니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이제 다시는 로봇이 이제 통제하게 되는 거죠. 로봇이 통제하고 AI가 통제하고 결국에는 저 귀족들하고 우리가 마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귀족들하고 마주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AI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네, 그래서 이게 참 마지막 의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우리나라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 시대 그리고 이제 그 국민 배당이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무 소비 카드 요즘에 그 이용주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GDP 증상 카드 그러니까 그 의무 소비 카드 형태로 진행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 이 자본주의는 소비가 촉진돼야지 생산도 늘어나게 되고 생산과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 소비 카드 형태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삶이 아주 윤택해지겠죠. 네,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 국민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압류할 수 없게끔 해가지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며 살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있었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경찰국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에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키는 검수완박을 해버렸어요. 검수완박.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뭐 공직자라든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끔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누가 하겠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경찰의 힘이 세지니까 윤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경찰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수사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검수완박, 검찰이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시켰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 분노했죠. 그래서 아예 국회 해산시켜라라고 이제 국민들이 외쳤는데 이제는 이제 경찰의 힘이 세지니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안전원으로 해서 검경을 통합해라. 그리고 국민안전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용어가 없어지고 국민안전관이 수사 전문, 방범 전문, 뭐 기소 전문 이런 식으로 마약 전문 이런 식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처가 수사본부 또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 해양경찰 다 통합해가지고 강소화시켜가지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찰국이 아주 또 골치가 아픈 거죠. 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제 설명이.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목소리를 내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오늘 MBN에서 터뜨렸더라고요. 네, MBN에서 정당 보조금 문제를 터뜨렸는데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항상 이 정의태 신지식인 TV에서 외쳤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몇 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빌딩 재테크라고 해서 제가 이거 오늘 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 유튜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MBN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참 이제 좀 목소리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뜻을 담은 아브라카다브라. 우리로 치면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보사들이 중얼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가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마법 아닌 마법을 부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를 외는 정도의 노력으로 150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2016년 9월 서울 여의도 당사를 193억 원에 사들인 민주당. 이 당사는 현재 시세가 317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124억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이익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480억 원에 사들인 여의도 당사는 현재 추정가 515억 원으로 매입 때보다 35억 원이 올랐습니다. 양당 모두
부동산 급등으로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던 시점에 그것도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받아 당사를 사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당사를 마련했다면야 기꺼이 축하할 일이겠지만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2번의 선거가 있었죠. 선거 전 각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 쓴 비용을 되돌려주는데 선거에 쓰라고 돈을 주고 선거에 썼다고 돈을 주니 이중 보전인 셈이죠. 이 돈으로 공을 재테크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민주당은 449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받았다. 선관위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2013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상 선거보전금에서 선거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자고 했지만 여야는 모처럼 원팀이 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세를 하는 사람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이 묻는 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이 진짜 주인 맞는가. 정치개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선거로 빌드 재테크. 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선거 전에 선거 보전금 받고 또 선거 후에 선거 보전금 받고 매년 또 정당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돈으로 재테크를 해가지고 부동산 재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저 기득권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계속 외치고 있죠. 방송에서도 이제 화답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화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정당 보조금 문제, 정당 보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러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뭐 한 번 방송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또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유튜브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죠. 자, KBS에서도 이 정당 보조금 문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금으로 해마다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은 아닌데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지만 정작 개선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이용을 한 거죠. 진행 처리하고 시당에 때는 면직 처리합니다. 선관위는 당 내부 조치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4월 이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넘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일까? 당내 갈등 끝에 한 번씩 외부로 알려진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흥비는 물론 개인 차량 수리비, 심지어 개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은 감시를 강화하겠다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선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2년이 되도록 제도 개선은커녕 감액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65억 원, 지방선거에선 48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고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관위 역할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집행을 치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비용 항목 총액 정도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증빙 자료는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해야 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당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자료 열람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서야 기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문화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러한 정황이죠.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알아서 이 정당 보조금 문제 이거 폐지하라. 정당 보조금 문제 폐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급기야 80%를 대출금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매년 받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건물까지 사들여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으니 이 기득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터넷 땅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인터넷 땅을 만들어서 당사 없는 인터넷 땅 목소리 내고 저 돈을 다 국민들에게 되돌려줘라. 국민 세금 아닌가? 해가지고 저거 다 몰수해야 됩니다. 저 국힘당 건물, 저 민주당 건물 국민 세금으로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거 다 환수 조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국회 시대를 열고 국회의사당도 다 부정부패 전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정부패 전시 그동안 얼마나 합법적인 횡령과 불법적인 횡령을 자행하고 얼마나 많은 특활비를 갖다가 국민들은 자살하고 국민들은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합법적인 횡령을 저질렀고 얼마나 합법적인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를 명백하게 국회에다가 부정부패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다 전시를 해가지고 대대손손이 아주 그냥 이걸 다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저 정당 당사는 환수 조치해가지고 모두 팔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할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만드는데 1조 4천억을 총 사업비 1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또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인터넷 국회로 하고 앞으로 모든 정당들은 다 인터넷 정당.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정당제를 실시해서 정당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선거 보전금 폐지, 지방선거 폐지,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장 폐지 해서 이 돈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돈을 빼먹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릴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의원 한 명 출마해놓고 선거보조금을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 때마다 정당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 이 선거 보조금입니다. 이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최근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약 49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한 원외 정당에서 선거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후보를 출마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6곳, 국회의원 5명 이상 원내 정당 3곳이 넉넉하게 받았고 다음으로 많이 받은 정당, 원외 정당인 민생당입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 1명입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정당보다도 적습니다. 유일한 민생당 후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번 번에? 선거 사무소로 등록된 곳 간판업체입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이기현 전 민생당 서울시 의원 후보. 유일한 지방선거 후보로 전략공천 받은 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경선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386표, 선거 비용으로는 사비 2,5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로 명함 자금, 유세 차량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들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했어요. 그럼 민생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은 어디에 쓴 걸까? 이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당에서 1,5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의 9억 3천만 원 중 얼마를 어디에 썼나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되면 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지금 취약해서.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다음 총선 때도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민생당은 지방선거에 한 명만 출마시킨 이유에 대해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이렇게 시의원 1명 출마하고 선거보조금은 9억 3천을 받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주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희망을 다 버리고 자살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끊임없이 빨아먹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도 이 돈이 세계로 그냥 계속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무역할 때 결제 수단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공급의 문제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그리고 석유, 그리고 각종 자원들, 원자재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미국이 달러를 계속 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부자가 되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갖고 가가지고 유럽에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또 각종 물건들을 쇼핑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10명 중에 9명이 굶어 죽고 막 사람들이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금리 정책을 쓰다가는 정말 이거 세계 인류가 이거 큰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바른 소리는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뭐 국힘당이 뭐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감싸야 된다 이런 생각 없어요.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감싸야 된다 이런 생각 없고, 한미 동맹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도 반드시 내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킹달러다, 킹달러로 유럽 물건을 싹쓸이하고 있는 미국인들, 부도 위기에 내몰린 그러한 개도국들, 이러한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달 들어 미국 달러화가 1달러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면 당장 기름값과 식료품 등 수입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요. 전 세계가 고환율로 고민이 큰 가운데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ET 오늘 홍서우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먼저 이익을 보는 쪽은 어딘가요? 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네. 휴가철 받은 미국인들입니다. 이 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싸들고 가서 유럽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보석, 시계류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프랑스 쪽이 미국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난달 유럽 현지에서 미국 여행객들이 쓴 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해서 56%나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부동산을 사려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네. 부동산 쇼핑까지요. 달러 가치가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우선 이번 달러 강세를 두고 킹달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대표 안전자산인 이 금도 달러 앞에서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달러 값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지난주 108선도 뚫렸다가 현재는 106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같은 달러 초강세 속에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는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선진국 통화인 유로화조차 1유로는 1달러 공식이 깨졌고요. 일본 엔화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아침 뉴스마다 나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40년 만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FOMC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미 연준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75% 올릴 거라는 이 관측이 우세한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연 2.25%에서 2.5%가 돼 유럽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세인가요? 우리나라도 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이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를 계속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기준통화잖아요. 우리가 달러 1달러당 하나가 뭐 1,300원이다, 얼마다. 이게 기준통화, 한국 돈은 상대통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역할 때 기축통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역할 때 결제수단으로 한국 돈은 결제가 안 되지만 달러가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달러는 찍어도 그냥 전 세계 어디든 다 숨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찍었다고 해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기축통화를 누가 가질 거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기축통화를 갖고 싶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축통화 세상을 바꾸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라 그래가지고 코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코인, 이 기축통화를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코인이라는 그 새로운, 왜냐하면은 지금 뭐 페이스북은 60억 인구 중에 뭐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또 하나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제재를 가해버린 겁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좀 도전을 한다라면은 큰 그림을 4차 산업혁명에 그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미국의 연준의 방해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간은행 연합회입니다. 민간은행 연합회. 그래서 미국 연준이라는 것은 그 누가 주주인지가 비밀이야. 누가 주주인지가 비밀인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정비하고 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 자기 민족이야. 자기 민족.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뭐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은 그냥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이게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성전주의를 비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주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그게 다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북한 거야. 거북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율법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거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이 종교의 뿌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유대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도 천주교에서
교황이 면죄부 팔다가 결국에는 면벌부 팔다가 결국에는 이제 개신교가 나오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리대업 천재들 아닙니까? 고리대업 천재들. 그들이 고리대업 천재들이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옆 나라 가가지고 부동산 쇼핑을 하고, 한쪽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굶어야 돼.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도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괜찮아. 왜? 자기들 달러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네? 집에 막 달러가 쌓여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네. 오케이. 자기들은 너무 좋아. 자기들 돈이 쌓여 있는데 그 돈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서민들은 어때요?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빚내서 살아왔어.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빚내서 살아오고 빚속에서 허우적 됐는데 지금 금리를 올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물가를 잡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를. 예? 지금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려고 모든 관료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감자 하나라도 들여오고 기름 하나라도 들여올 생각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계속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니까 우리도 빅 스텝 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린다. 서민들은 계속 절망 속에 빠져서 은행이 경매합니다, 압류합니다 이러면은 서민들은요 절망 속에 빠져갖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서 보면은 계속 최악의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이런 거야. 뉴스는 최악의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이런 얘기들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아니 왜 본질을 자꾸 흐려. 지금 본질은 누가 그 어린이들을 죽였냐면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이것은 우리 이 현대 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계속 이 몰고 가는 것은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최악의 아동학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최악의 아동학대. 그래서 그 아픔의 가정들을 또 아프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물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 사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뭐 때문인가? 제가 분명 경고했잖아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 우리 서민들 많이 자살한다, 이런 얘기 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자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보도에 하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엔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이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동학대, 자기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건 방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자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은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한 생살 여탈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유적인 관념, 내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혼자 죽으면 아이의 장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 확실한 두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인식 변화와 함께 심리치료나 상담, 적극적인 분리조치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안 하죠. 예?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안 하고 이게 부모의 극단적인 아동학대다. 응?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회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가, 이 정치인들과 이 사회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정당들은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당들은 빌딩을 사들여 가지고 선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뜻을 담은 아브라카다브라. 우리로 치면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도사들이 중얼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가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마법 아닌 마법을 부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를 외는 정도의 노력으로 150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2016년 9월 서울 여의도 당사를 193억 원에 사들인 민주당. 이 당사는 현재 시세가 317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124억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이익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480억 원에 사들인 여의도 당사는 현재 추정가 515억 원으로 매입 때보다 35억 원이 올랐습니다. 양당 모두 부동산 급등으로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던 시점에 그것도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받아 당사를 사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당사를 마련했다면야 기꺼이 축하할 일이겠지만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2번의 선거가 있었죠. 선거 전 각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 쓴 비용을 되돌려주는데 선거에 쓰라고 돈을 주고 선거에 썼다고 돈을 주니 이중 보전인 셈이죠. 이 돈으로 봄을 재테크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민주당은 449억 원, 국민의힘 394억 원을 받았거든요. 선관위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2013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상 선거 보존금에서 선거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자고 했지만 여야는 모처럼 원팀이 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세를 하는 사람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이 묻는 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이 진짜 주인 맞는가. 정치개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조혜. 그런데 오늘은 선거로 빌드 재테크.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고물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그냥 물가가 올라가서 힘들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하더니 그냥 거기다가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지금 죽겠는데 물가는 잡히진 않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제2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세금을. 예? 그러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빚내가지고 생활해온 그러한 서민들은 지금 저 불법 금융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고통 속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또 인상해가지고 국민들을 쪼여나가니 국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TV에 나오는 거는 10%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겠습니까? 예? 제발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저는 누가 물가가 올라갔냐 그러면 물가 안 올라갔다 그래. 차라리 물가 안 올라갔어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또 금리 올려.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또 금리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돈 많거든. 달러 많고 돈 많으니까 계속 금리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부자 되고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더 부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0%의 재산이 90%의 재산과 동일하다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 10%가 대한민국 국민 90%하고 비교해보면 딱 재산이 동일하다 그래.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 0.003% 국민 0.003%가 99.997%와 재산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10%의 재산을 다 합친 거와 90%의 재산을 다 합친 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 90%는 10%의 이 10%의 그냥 이 90%가 그냥 다 쫓아가고 있는 그런 정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국민 10%가 아니라 0.003%가 우리 국민 99.997%하고 재산이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했던 바이오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또 디지털 세계, 이쪽은 그냥 재산이 뻥뻥뻥 늘어나게 되고 서민들은 갖고 있는 재산까지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경매로 나오고 막 희망이 없는 거야. 앞으로는 뭐 내가 저기 저 치킨집 하나 열어야겠다 그랬는데 로봇이 그냥 튀기고 로봇이 배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앞으로는 취약계층도 일자리를 잃지만 자영업자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가슴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슴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야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폐지하는 인터넷 땅을 만들어라. 인터넷 땅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은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 거대 양당이 지금 뭐 400억 들여가지고 정당 당사 만들어 놓고 또 저 뭐 200억 들여가지고 당사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겨? 그럼 우리 국민들은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아니 왜 10%에 그냥 90%가 이 재산이 똑같은 상황에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90%가 좀 깨지면 되잖아. 깨져가지고 이거 정당보조금 폐지하자. 선거보조금 폐지하고 이거 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나눠주고 저 국힘당, 민주당 당사 다 저거 압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나눠주고 다 국민 세금 들어간 거 아니냐 너네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동의했냐. 누가 동의했냐.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지금 계속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이거야.
아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야죠. 이런 얘기.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계속 금리를 올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달러는 한미 통화 스와프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으로.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이야기를 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속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이거는 극단적인 아동 학대다 이렇게 몰고 가지. 정치를 잘못해서 금리 올려가지고 사람들 자살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참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정치를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건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냥 경찰국 가지고 싸우면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최악의 KBS에서도 최악의 아동학대다. 그리고 각종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주요 이슈를 골라서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바로 내왔습니다. 수상자별로 이 의무보험 한도를 100만 원만 빵 1억 5천 수상자와 분석해서 최대 내야 할 수도 있습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악의 아동학대입니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히 요즘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매 사이인 40대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완도에서 조윤아 양 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과 수면제 복용 정황 등을 근거로 조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더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런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이 자녀만 숨지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징역 16년 이상인 판결은 5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4건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죄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유의 과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은 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PB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범죄가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그리고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제 영상들은 거의 다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그래서 알려질래야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 정말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환생을 해가지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와도 여론조사에서 빼버려요. 예, 그리고 방송보도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TV 토론에 못 나오게 해버리고
그리고 선거는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실선거 의혹이 아주 계속 터져 나오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스위스처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얼마나 성숙돼 있는 모습입니까 그게. 예? 우리는 그냥 막 죽어야 돼. 그냥 막 자녀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막 계속 죽어나가도 그냥 꼼짝도 안 해. 예? 그리고 이제 막 시위하면은 다 감옥에 쳐넣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돼지우리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이게 스위스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고 있잖아. 우리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자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이거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그리고 그동안 받아간 거 다 뱉어내게 해야 돼요. 예? 그동안 정당 보조금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욕심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 돈 빼간 거 그거 다 뱉어나게 해야 됩니다. 다 뱉어내게. 그래가지고 다시 다 돌려받아야 돼요. 국민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5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그거 받고 당선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누구든 당선될 수 있어. 그 당선되니까 또 당선됐다고 15% 이상 받았으니까 또 6천억을 또 배당해?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그거 다 뱉어내게 해야 돼요. 이 나라 우리 국민들 오죽하면은 이게 자식 안 키워봤나? 부모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는 그러한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죽는 심정이 어떤데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최악의 아동학대니 또 처벌이 약해서 이러니 이런 얘기를. 아휴, 내가 진짜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주 그냥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이게 방송할 때 그냥 웃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웃으면서 그냥 하자.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열이 그냥 쳐오릅니다. 예?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회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놔두고 그냥 부모만 죽어도 괜찮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어요.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다 그러면은 안 그럴 거란 말이야. 부모들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둘을 다 죽어버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어. 그러니 같이 데려가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왜 그들은 빚쟁이가 됐냐라는 거예요. 왜 빚쟁이가 됐냐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가져갔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정당 보조금 나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정당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역겹고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뭐라도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예?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정당 보조금으로 갖다 주고 선거 보조금으로 갖다 주고 난 그놈들이 당선되길 원하지 않는데 왜 거기다가 선거 보조금을 갖다 주고 15% 얻었다고 왜 또 선거 보조금을 갖다 주고 특활비 9,800억을 갖다 줘가지고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예, 아주 그 생각만 하면 이가 팍팍 갈립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일단은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선거 보조금 특활비 폐지하라 계속 외치고 우리 이제 세금 안 낼 수 있다. 예, 우리 세금 거부 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말할 때 재산세 폐지하고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세금 폐지 운동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납세 거부 운동 벌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당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겨도 인터넷 당에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괴롭고 힘들고 그러한 나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북한 욕할 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아주 이 진짜 이 한민족의 부패한 기득권 놈들은 잔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북한의 저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들이 해외 여행도 못 가고 해외로 나가면 탈북자로 규정해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은 일당 독재고 이 대한민국 양당 독재인 거예요. 양당 독재. 양당 독재를 잔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저거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갖다가 부동산 재테크하는 걸 보세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속 우리가 개혁에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네, 많이 깨어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도 잠시 화분 보면서 심리 치료합니다. 네. 비건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심리 치료사잖아요. 심리 치료사. 아이고, 제가 심리 치료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네, 제가 셀프 심리 치료를 하니까 스스로 심리 치료를 하니까 이게 다행인 거지. 아니면은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마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우울증하고 분노 장애로 인하여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저도 틈만 나면은 계속 여러분들 심리 치료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숨멍이라 그럽니다. 숨멍. 숲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멍 그러거든요. 물멍 그래요. 물을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꽃을 멍하니 쳐다보면 꽃멍이 되겠죠. 꽃멍. 나무를 멍하니 쳐다보면 나멍이 되겠죠. 또 비 내릴 때 그 비 내리는 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은 비멍이 되겠죠. 그런 걸 하세요. 네, 저도 시간만 있으면은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멍을 합니다. 숨멍.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걷기를 계속 하십시오. 걷기.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가 미칩니다. 이거 미쳐요. 저도 이거 아침부터 밤까지 이러다가 미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저는 제 스스로 이 자기 심리 치료를 하거든요. 자기 심리 치료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걷기를 꾸준히 하시고요. 식사하고 나시면 한 30분 걷기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 그리고 숲을 멍하니 쳐다보는 숨멍 이런 거를 계속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이거 장기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싸우면서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쉽게
끝날 그런 전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할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계속 힘내시고요. 네, 오늘은 이 서민경제 무너지면 국가경제 무너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 잘못된 그 언론 방송이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고 모두가 함께 우리가 이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서민 대혁명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뭐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이번에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볼까요?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볼까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